안녕하세요. 우리 어원화 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핸드폰 또 사행성 게임에 관련된 중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양력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또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유생학과 견문고수로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은 이 6가지 관련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정말 지금 우리 이전에 살던 그런 시대와 참 많이 다르죠.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렇게 참 많은 변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오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이 5가지의 감각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오감이 거의 이 컴퓨터가 대치해서 우리의 감각을 표현할 만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시대가 참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당시 때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또 mp3도 들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함께 가지고 다녔어야 했는데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주게 됐죠. 실제 이런 세상이 그 당시 때 이게 크게 변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 세상은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나왔던 영상인데 벌써 오래전에 나온 영상이지만 얼마큼 세상이 빨리 변화가고 있고 또한 이게 미래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참 신기하죠. 그런 미디어의 변화 또 세상에 이런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순식간에 변화하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많은 그런 예전에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빨리 순응하고 이 변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세대 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 세대 때는 컴퓨터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놀고 또 문방구,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와 고무줄 갖고 놀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또한 지하철에서 대부분 책을 보거나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감성, 어떻게 보면 갬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감성을 좀 굴려서 하는 말인데 이 감성이 보편적인 정서라면 갬성은 한 개인의
특화된 하나의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모두 다 각자의 이런 감성이 중요시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하철의 이 감성 예전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지만 거의 핸드폰을 보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각자의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감성, 자기만이 느끼는 그런 감성은 더욱더 발전해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아이들도 보면 거의 이런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패드나 핸드폰을 보면서 부모와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핸드폰이 양육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감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영상과 또 핸드폰, 미디어가 주는 그런 오감이 발달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우리의 신체로 경험하면서 뇌에 이런 자극들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 뇌가 이런 다양한 오감보다는 한 가지의 감각에 뭔가 더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 센스, 한 가지의 감각이 뇌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더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런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고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그 행동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더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중독에는 물질 중독과 우리 행위 중독으로 나눠지게 되죠. 함께 영상 한번 보고 좀 더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에 들어 기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는 다른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 중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의 차이는 행위의 과도한 반복과 물질의 중독이라는 과정만 다를 뿐 내성, 금단, 대인관계 등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면에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서 신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물 중독의 경우 약물이 우리 몸에 투입되면 그 약물은 혈관을 타고서 뇌의 쾌락 중추라고 부르는 중뇌의 복측 피계 영역에 도착합니다. 복측 피계 영역에 도착한 약물은 측좌핵을 자극하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에서는 이거 좋은데 또 해볼까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행위 중독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위 중독은 대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로부터 시작됩니다. 행위 중독은 우연히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던 기억이나 내기에서 이겼던 기억 등과 같이 즐거운 행위를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후 대뇌까지 이르는 과정은 약물 중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의 시작 매체만 다를 뿐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은 서로 비슷한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엔 그런 이 행위 중독과 또 이런 물질 중독의 그런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양태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자극적인 그런 반응, 한 가지의 반응에 뇌가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뇌라는 것은 뭔가 지속적인 이런 자극들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 되면 이 런닝맨을 보는 게 가장 저에게는 뇌를 좀 식혀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뭔가 우리는 또 이런 게임이라든지 뭔가 내가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뇌를 자극을 주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나 또 꼭 컴퓨터나 TV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독서라든지 자연을 속에서도 뭔가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SNS라든지 또 게임, 다양한 미디어, 또 더 나아가서는 사행성 그런 게임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더 많은 뇌를 그쪽으로 자극을 주고 또한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팝콘 브레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이 팝콘 브레인은요, 뭔가 자극적인 그런 상황, 또 그런 영상, 미디어에 반응하는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팝콘 브레인의 경험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보고들을 하고 있죠. 다른 거에는 이런 자극 반응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생활, 정상적인 친구 관계, 또래 관계 이런 것보다는 그런 미디어, 또 게임, 또 여러 자극을 통해서 뭔가 내게 자극이 될 만한 일들, 자극이 될 만한 것에만 뇌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에는 별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 어하나의 관계에서도 또 어느 정도는 이 어하나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 아이와 소통이 어려운 그런 상태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무엇인가 게임이든지 또 핸드폰이든지 어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양태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 SNS 이런 중독의 분류는 없었는데 한번 이 영국 영상을 보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페이스북과 해볼게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현상을 질병의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일간 가디언과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젊은 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왕립보건학회의 지원을 받아 펴낸 보고서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 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정신적 질환 증세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소셜미디어 중독을 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게임 장애와 비슷한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서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WHO는 컴퓨터 게임 때문에 최소 12개월 동안 개인 생활이나 일터에서 심각한 지장을 보이면 게임 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SNS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여가 생활이고 뭔가 재미를 위한 나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게 과도하게 몰입해서 우리 일생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교사분들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SNS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생각해 보면 거의 이 핸드폰 또 그런 영상 또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중독과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속적인 뭔가 자극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에는 사람들이 매력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에 그런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이 한국 사회에 이런 중독자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런 자극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핸드폰하고 인터넷 게임, 특별히 청소년들이 하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마 이 어와나 교사분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전에 일했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그런 여러 연구 결과들과 또 실제 사례들을 보게 될 때 청소년들이 지금 사행성 게임 또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친구들이 그냥 나름대로 쉬고 재미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게임을 했다가 아이들이 그런 게임을 좀 더 동기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임 시간이 많아서 중독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탈퇴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 게임 레벨을 계속 만들어가고 업시키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것들을 탈퇴를 못해요. 아까워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디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게임을 하며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독이라는 게 계속 쭉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독일 수도 있지만요. 그걸 끊지 못하고 내 의지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생각해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게임에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시간이 아니라 그런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딱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냥 게임이 즐겁게 그냥 게임하는 걸로 그쳤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 게임을 통한 여러 다양한 동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사행성 게임 때문에 더 아이들이 게임의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행성 게임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다 해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뽑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마트 가 보면 500원, 1000원 이렇게 넣고 동그랑 드르륵 하면 캡슐 나왔던 거 아마 여러분 자제분이나 아마 여러분들도 해본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보면 이 뽑기 그 앞에 보면 어떤 캐릭터들이 있습니까? 어떤 제일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가 거기 딱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돈을 넣고 내가 돌리면 가장 좋은 캡슐이 나올 것 같은 기대하는 우연히 뭔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행심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그런 모든 게임에 이 사행심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이제 합성을 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이 캐릭터들을 계속 성장해 가고 또 나름대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아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어떤 아이템을 받고 선물을 받고 캐릭터들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이런 사행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게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 아이들이 실제 불법 사행성 도박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관계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약 7천만 원이 넘는 그런 빚을 지게 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교육을 하게 될 텐데 반에서 한 25명이라고 치면 약 10% 정도에서 15% 정도는 이미 이 사행성 도박을 한 경험이 있는 것들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의아해하고 처음 하는 사실일 수 있을 텐데 함께 영상 보며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이 유행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부가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불법 도박에 손대는 것뿐만 아니라 중독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는데 실태가 어떤지 김인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PC방에서 고등학생들이 홀짝을 맞추는 게임에 몰두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뭐 나올 거 같나, 다음 거. 장난 몰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게임은 사실 사설 도박 사이트 안에서 24시간 내내 5분에 한 번씩 하루에 288번 열리는 변종 사다리 게임. 학생들이 도박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다 가려고요. 그냥 따지. 해보? 우리? 아싸, 개꿀! 개꿀 짱인 그! 여기 정말 나쁜 거야. 한 번 이기면 2배. 하다 보니 수백만 원을 땄다며
중고차를 살 계획을 세운 학생도 있습니다. 저 신기하게 따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이게 또 400 얼마까지 되고 그리고 780을 한꺼번에 딴 게 아니라 400 따고 갖고 이제 다시 다 푸고 또 어느 날 해갖고 다시 한 1100 얼마 따고 다 해서 780 딴 거예요. 몇몇 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 학교에서 직접 들어본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자주 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해요.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부창이에요. 다른 학교 학생이 이야기해준 실태 역시 심각했습니다. 한 반에 여자들 빼면은 거의 한 6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나 사다 뭐 자기는 얼마 펀니 하면서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청소년 도박 문제 때문에 실제로 광주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에 교육을 요청한 학교만 광주와 전남에 초중고 50여 개 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 영상이 2015년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학생들이 이 사행성 도박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단순한 그런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게 불법인데 모르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냥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나 친구들 또래 관계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청소년들이 이 사행성 이 도박이 더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채 문제, 금전적인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죠. 대리입금 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왔어요. 미쳤어? 이자가 무려 원금의 30%, 말도 안 되는 대출 제한. 아무도 안 빌릴 것 같지만 SNS상에서 대리입금, 대리비라는 이름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하려고 가게로 만든 건데 글을 올렸거든요. 대리입금 구한다는 생각보다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왔어요. 올린 지 하루 만에. 20대도 되게 생각외로 많고 대리입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온 20여 명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진짜 대리입금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한번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대부분 대리입금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대리입금 진행자 A, 흔히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수고비는 최소한 원금의 30% 이상,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넘으면 하루에 1,000원에서 10,000원 추가, 실명, 나이, 연락처, 집 주소, 신분증 등 제공 필수. 대리입금이 필요한 돈을 빌릴 사람인 B, B가 A에게 정보를 넘기면 A는 B가 입금을 요구한 계좌로 약속한 돈을 보냅니다. 딱 봐도 어딘가 이상한 느낌. 불법인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리입금을 해주는 사람 A. 일단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 대리입금을 해드린다고 알리는 것부터 불법. 이익을 위해서 계속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걸 등록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빌려주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이자가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인 24%를 넘기면 불법. 개인정보를 받을 때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나중에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출금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목적으로 좀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점 자체가 사실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리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이런 대리입금 또 불법을 더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 이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온라인을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아마 교사분들도 좀 알고 계시거나 핸드폰에 이러한 영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아이들을 도와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달팽이는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경마처럼 이런 지금 3마리가 아니라 4마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어느 달팽이가 먼저 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초이스해서 내기를 걸어서 승률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달팽이가 예를 들면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우리 여왕아이 4색깔대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번 판에 어느 달팽이가 먼저 갈지 여러분 아실 것 같으신가요? 운영자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운영자도 모릅니다. 이번 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돈을 더 많이 걸었는가에 따라 내가 빨간 색깔이 더 많이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여러 번의 그런 패턴을 통해 이번 판은 노란색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떤 인지적인 그런 사고들을 갖고 접근을 해도요. 그 한 판에 모여있는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의 수에 따라 승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달팽이 게임 또 청소년들이 아까 많이 하는 사다리 게임 그리고 로아이 높은 거 낮은 것 중에 홀짝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소셜 그래프라는 거 참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은 이 단순하게 아주 그냥 심플한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놀이가 아니라 불법 도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스포츠 토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배트맨이라는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불법인데요. 청소년들이 다 원래 이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이 불법 도박들을 하게 되죠. 실제 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더욱더 많아지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검찰 기소 유예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 청소년들이 도박과 관련돼 있는 그런 범죄 행위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1336이 도박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번호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디지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무엇인가 막연하게 스스로 혼자 잘 하겠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얘가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한과 규칙을 잘 두고 또한 실제 자녀들이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서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또 교사들도 많을 텐데 주변 분들과 함께 이해하게 하고 팁을 얻어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시멜로 효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예전에 봤던 거하고 좀 다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 그 결과 실외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통제를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일상에서 보면 거의 그런 게임이나 스마트폰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SNS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봅니다. 근데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잡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좀 더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보셨겠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런 규칙과 또 그런 학습 그리고 또한 약속한 것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그런 인내와 또 참을성을 갖게 되고 또 좋은 결과들이 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부모와 교사들이 나름대로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건과 또한 신뢰가 쌓여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조절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 부모님들 다 또 교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차단하는 그런 웹을 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저거 아니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부모가 아이에 대한 그런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마음과 아이가 주도적으로 잘할 거야 기대하는 부분들도 참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가 더 중독에 더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좀 더 심한 아이들 경우에는 그런 핸드폰을 바꾸게 하거나 그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족들의 있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보관함을 둬서 한 곳에 다 두고 어학나 시간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학나 시작하기 전에 아예 핸드폰을 두는 보관함을 마련해 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모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모가 직접 그런 것들을 시청을 자제할 수 있고 함께 보고 또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점검해주고 같이 볼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불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요즘 중독 문제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요즘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책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마트폰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느라고 위험해 보일 때가 많은데요.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예.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앱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용 규칙을 지킬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앱도 등장을 했는데요. 포인트가 차감되면 스마트폰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도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스마트폰 설치된 앱을 통해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건데요. 우선 총 사용 시간은 물론이고 특정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걷거나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특수 나사형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해서 케이스를 쉽게 벗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잘만 쓰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한 이런 통제와 적극적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또 교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끔 이렇게 강의를 나가고 또 중독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워낙 이 아이들의 연령층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잠깐 이 연령층마다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제 5세 이하의 이런 유아 아이들은요, 무조건 제한이 중요합니다. 총 시간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진짜 이 아이들 핸드폰 주지 않으면, 탭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돌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도 실제 그 당시 때 아이에게 탭을 주거나 핸드폰을 주면서 부모의 여유 시간을 갖긴 가졌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는 아이의 뇌가 그 핸드폰과 탭을 주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거나 과한 반응을 보일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그 아이의 뇌에 중독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보여줄 때는 오히려 그런 뇌에 중독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손에 닿지 않게 또한 혼자 그걸 보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건다든지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6세에서 9세에서 특별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런 계정을 설정을 해주고 보호 기능, 세이프 서치 등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되면 아이가 거의 이제 미디어에 더 열려있는 그런 나이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부모의 개입이 그러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규칙, 원칙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이야기해 줘야 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초등학교 때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이걸 더 보고 싶고 조절이 안 되고 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압박도 나 조절해야 되는데 이런 양가 감정이 있을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녀에게 적절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렇지 않은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0세에서 12세 고학년 되면 이제는 거의 통제하기가 어렵죠. 어안화도 보면 거의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은 거의 뒷짐지고 그냥 어안화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컸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기를 갖기 전에 제한된 어떤 분명한 부모의 설명 이런 규칙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흔적들, SNS에 올린 글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또한 아이들의 내용을 내가 분명히 부모로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공지해주고 알려주고 아이의 핸드폰이긴 하지만 부모가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용어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특별히 청소년 이때 가장 많이 SNS 또 게임 또 사행성 이런 도박 등을
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거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한 2명 정도 선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중2 되면 거의 반 이상이 해봤다. 중3 되면 거의 이 고등학교를 가거나 공부하는 애들은 좀 줄이거나 문제가 있는 애들은 줄이는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중독에 더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이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요, 투지폰으로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지폰 찾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공심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계속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이 액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바꿔주거나 아예 카톡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투지폰으로도 카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더 심하면 집에 인터넷을 끊거나 그런 TV를 끊거나 다양한 매체를 끊어서 아이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 이제는 그런 핸드폰이나 미디어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과하다 보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만 잘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다가오는 그런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죠. 2016년도에 이런 다보스 포럼 때 이 4차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17, 18, 19, 20년도에 이르면서 이런 미디어라든지 또 SNS 가지고 있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많이 됐었죠. 뭔가 이런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힘을 갖도록 하는 거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런 아이의 내적인 동기들을 잘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고 애정이라는 건요,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 사랑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아이가 진짜 뭘 하고 있고, 또한 미디어나 SNS, 또 게임, 또 사행성 그런 게임과 중독, 도박으로 인한 중독들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애정이고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시선은 관심이고 또한 사랑이기에 구체적인 그 아이의 모습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뭔가 그래서 내가 열정을 내고 잘해봐야지 하는 것도 열정일 수 있지만요. 그건 열정이 아니라요. 실제 강도,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건 열정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이가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강도가 아니라 또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는지, 또한 아이의 통장 거래 내역에 내가 모르는 돈 거래 내역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찍혀 있는지, 이 친구들의 이런 모습들 또한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가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이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후에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선택, 건강한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들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님들 뭔가 잘 안 돼, 어려운 일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스트레스풀 하고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나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또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중독과 관련된 SNS, 핸드폰 또 그런 사행성 도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또한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부모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와 신뢰의 관계가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계가 쌓여 있는가. 이것에 따라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자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가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그 현상들을 이해하고 또한 적극적인 개입과 또 함께 기도하며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그런 SNS나 인터넷 또 핸드폰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도 소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건강하고 또한 서로 올바른 그런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어하나 이 선교단체를 통해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귀한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특별히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특별히 이 현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 올바른 미디어를 사용하고 또한 아이들의 핸드폰의 사용을 잘 조절하고 또한 이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행성, 이 도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들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핸드폰과 또 게임 또 사행성 인터넷 도박을 통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을 돕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어하나 교사들에게도 지식을 주셔서 정말 그 아이들을 돕고 또 이 시대가 원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또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하나 교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